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7살 남자입니다. 인생을 하루로 비유하자면 이제 저는 달도 지고 별도 지는 새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죠. 새벽은 어린 아이들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저 까만 밤이겠네요. 자식들은 100세 시대라며 아직 청춘이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이 병을 앓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제 쌍둥이 여동생이 큰 병을 얻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라고 하던데 현대의학으로도 암을 정복할 수 없나 보더라고요. 한날 한시 태어난 동생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 머릿속이 텅 비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만나고 싶었지만 저와 동생 사이엔 골이 깊은 오해가 있어 섣불리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끙끙 앓는 저에게 아내는 한심하다고 대놓고 한 소리 하더군요. 내그맣게 겁날 것도 많아요. 나 같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가는 길이라도 서로 웃는 낯으로 보내줄 텐데 아이 저렇게 소심한 양반이 여태 회사는 어떻게 이끌었나 몰라. 아이고 답답해요. 아내의 말에 자극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더 늦기 전에 동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동생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가쁜 숨을 쉬며 잠을 자고 있더군요. 순옥아. 순옥이 하나밖에 없는 내 누이 순옥이. 그 이름을 얼마 만에 불러보는지 모르겠네요. 순옥이와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보다 10분 앞서 순옥이가 나왔지만 아들 자식 태어나며부터 기죽일 수 없다고 어른들은 저를 오빠로 키웠어요. 이것만 얘기해도 저희 집안에서 순옥이와 제 위치가 어땠는지 느껴지시나요? 그 시절에 아들, 딸 차별 없이 자란 집이 몇이나 되겠냐만 저희 집은 그 중에서도 유독 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쓸모없는 기집애가 한 배에 들어앉아 아이 지 오빠가 가질 걸 전부 나눴으니 갓난애라고 나오는데 아이 어찌 된 게 어른 남자 손바닥만 하려나? 달수를 전부 채워도 칠삭둥이만 못하게 되어놨어. 자라면서도 지 오빠 몫을 뺏으려 들까봐 아이 누구 주라는 걸 지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이 어미가 바득바득 대들어 하는 수 없이 거들어준 거요. 특히나 할머니는 순옥이와 저를 두고 두드러지게 차별을 하셨어요. 어머니께 들은 얘기로는 피난길에 올랐을 때도 아직 어린 아이였던 저희 둘을 모두 데려가기 힘드니 순옥이를 두고 가자고 했다더군요. 결국 어머니는 저를 업고 순옥이를 앞세워 대전까지 그 먼 길을 갔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저를 내리고 순옥이를 업으려고 하면 당장에 할머니는 몹쓸 기집애 버리고 간다며 온갖 모진 소리를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어릴 때라 저는 전쟁에 대한 기억이 많진 않지만 주로 기억하는 건 어머니의 등에 업혀 포탄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반면 좀 자라서 순옥이와 피난 갔던 일을 주고받으니 동생의 기억 속엔 발에 피딱지가 앉아서 주저앉고 싶은 걸 어머니가 어르고 얼러 손을 잡고 갔던 기억이라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5살 어린애에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 아프지만 자라는 동안은 순옥이의 고생을 크게 제 마음에 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순옥이가 참 밝고 대찬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았으니 아마 우리 남매가 10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동네는 산세가 깊은 곳에 있어 여름이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흉흉한 소문이 더운 여름밤을 식혀주곤 했습니다.
산짐승이 갓난애를 물고 갔다느니, 밤만 되면 도깨비불이 번쩍번쩍 돌아다닌다느니 별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선 거짓말도 있었고 별것 아닌 일이 와전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 사람은 없고 뜬구름 잡듯 실체가 없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그 해엔 뭔가 달랐습니다. 전쟁의 여파였는지 소문에는 전쟁통에 북에서 내려와 산속에 숨어 사는 간첩이 있다는 거였어요. 소문은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꽤나 구체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근이가 아침 나절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간첩 봤대. 잡힐 뻔한 거 겨우 뛰어서 도망왔다고 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혼이 빠졌는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먼 산만 보고 있어. 대근이라면 동네 꼬마 중에서 가장 겁도 없고 날랜 아이였습니다. 그런 대근이가 산에서 뭘 본 건지 넋을 놓고 있다니 아이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한낮이 되어서는 결국 우르르 몰려 간첩을 잡자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거기엔 순옥이와 저도 있었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비가 올 모양인지 하늘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시야도 좁아지고 뜀박질도 쉽지 않은 터라 저는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가, 끼니 때 놓치면 할머니한테 엄청 혼날 텐데 그만 내려가자. 평소에도 잦은 걱정이 많던 저는 할머니를 핑계로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순옥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겁나서 그러지? 내려가려거든. 너 혼자 가. 다른 때였다면 혼자서 산도 잘 오르내리지만 혹여 혼자 내려가다 간첩이라도 만날까 겁이 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순옥이 뒤를 바짝 붙어 동네 아이들과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거의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땐 아니나 다를까 한두 방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턴 저뿐 아니라 동네 아이들 중에 겁을 집어먹는 아이들이 대다수였어요. 특히나 나무가 바람에 휩쓸려 으스스한 소리를 내고 있으니 더 그랬겠죠. 대근이가 영 없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이만 내려가자. 비 쏟아지기 시작하면 미끄러서 내려가기도 힘들잖아. 누군가 저렇게 말하니 저같이 겁 많은 처지의 아이들은 하나같이 찬성을 했어요. 하지만 순옥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겁쟁이들이나 포기하는 거라며 놀려대 누구 하나 먼저 내려가겠다고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불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검은 머리 하나가 불쑥 솟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소리 한번 못 내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아이 하나도 저와 함께 솟아나는 검은 머리를 보게 되었고 저보다 용기가 있었는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호가 되어 동네 아이들 모두가 일순간 사람 머리통을 보게 되었죠. 용기 있다고 자부하던 아이들도 풀숲에 솟아난 머리통 하나에 혼비백산에 가장 먼저 달리기 시작했고 그 뒤로 동네 아이들이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던 저는 어느새 아이들에게 휩쓸려 정신없이 뛰었어요. 달리기가 빨랐던 저는 뒤늦게 달렸지만 금세 선두에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쯤이나 멀어졌는지 이쯤이면 안전하다 싶은 곳에 선두로 뛰던 아이들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저 또한 멈춰서서 그제야 뒤늦게 뛰어오는 아이들 중 순옥이를 찾아봤어요. 달리는 내내 겁이 나서 도저히 동생을 돌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마지막 아이까지 멈춰선 후에도 순옥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못 봤어? 아까 같이 뛰지 않았어? 저는 아직도 겁에 질려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에게 순옥이와 함께 뛰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다들 정신없이 도망친 상황이라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을로 내려가자고 하였고 벌써 앞서 걸어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는 몇몇 친한 동무들에게 같이 순옥이를 찾으러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가 더 내리치기 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겁에 집어먹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전부 돌아가고도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순옥이를 기다렸습니다. 차마 다시 돌아가 상황을 살펴볼 용기가 생기진 않았거든요. 반 시간 정도 지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동네로 내려가 어른들을 불러올 요량으로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순옥이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쉽사리 뛸 수가 없었어요.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차라리 순옥이와 함께 검은 머리통 옆에 남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100걸음이나 걸었을까요? 제 뒤에서 순옥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석환아! 이석환! 그 사이 비가 더 세차게 내려 빗소리에 거의 파묻히다시피 했지만 분명 순옥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보니 살짝 언덕져 순옥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또 다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석환! 이순옥! 빨리 와! 잠시 후 순옥이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뛰어왔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난 네가 간첩한테 잡혀간 줄 알고 어른들 부르러 내려가고 있었잖아. 저는 순옥이를 보자 안도감에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 말에 똑소리 나게 받아칠 순옥이가 그날따라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 저도 제 풀에 꺾여 우리 남매는 비를 맞으며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뭘 하다 늦게 온 건지 또 내가 본 걸 순옥이도 봤는지 묻고 싶은 게 천지였어요. 하지만 뭐랄까 깊은 눈을 하고 생각에 빠진 순옥이의 모습이 낯설어 말을 걸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 어른이 돼 돌아온 것 같았어요. 마을에 다다라서야 순옥이는 평소와 같은 개구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야, 할머니한텐 네가 길 잃어서 늦었다고 하는 거다. 알지? 이때쯤 순옥이와 저에겐 불문율이 하나 생겼어요. 둘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도 어른들에겐 저 혼자 잘못한 걸로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순옥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땐 더욱 치밀하게 제 잘못으로 둔갑시키곤 했어요. 만약 순옥이 잘못이라는 게 고스란히 할머니 귀에 들어가는 날엔 집안이 쑥대밭이 나곤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역시나 할머니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남매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무척 역정이 나 있으셨습니다. 마당을 들어서니 이미 회초리를 한 손에 쥐고 순옥이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너 무슨 못된 짓을 하느라 이 끼니 때가 훨씬 지나서 들어오는 거냐? 할머니, 순옥이가 뭘 한 게 아니고 내가 길을 잃어서 그래요. 고만한 동네에서 길 잃을 게 어디 있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냐? 보나마나 기집애가 나서서 지 오라비를 끌고 다녔겠지. 잔말 말고 순옥이 너 이리 와라. 이번에 회초리가 몇 대라고 했지? 저는 할머니에게 매달려 제가 잘못한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결국 순옥이가 회초리 10대를 맞고서야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할머니는 화가 누그러지지 않으셨는지 저희 남매가 밥을 먹는 밥상 앞에서 남은 화를 푸셨어요. 순옥이 너야 날 때부터 네 오래비 걸 전부 빼앗아서 뼈도 굵고 건강하게 났지만 아이 석한이 이놈은 태어나길 약하게 태어났어. 이 뼈도 성하지 않은데 그걸 끼니도 거르게 하고 끌고 다니냐? 기집애 굶는 거야 한두 끼 거른다지만 아이 네 오라버니 밥은 굶기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순옥이는 할머니의 이런 구박이 이골이 나서 눈 하나 꿈쩍 않고 밥을 먹었지만 결국 저는 그날 밤 아주 심하게 체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토약질을 하고 아침 나절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어머니는 밤을 꼴딱 지새우며 제 병간호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앓는 저에게도 닿았지만 순옥이에 대한 것이 더 크셨어요. 혹여나 할머니가 제가 앓는 걸 눈치채면 순옥이의 종아리가 회초리 10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크면서 앓는 거야 흔한 일이다만
네 할머니는 석하니 네 몸에 돌멩이만 부딪혀도 순옥이 타글하시니 그 노릇을 어찌 막을까 싶구나. 차라리 둘 다 딸이었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성 싶단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공평하게 사랑하셨지만 항상 제 그늘에 파묻히는 순옥이에게 더 마음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죠. 어쨌든 어머니가 다른 가족들이 눈치챌 수 없도록 병간호를 해주어 저는 다음날 정오쯤엔 멀쩡히 나와서 밖으로 나가 아이들과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니 아이들은 순옥이를 둘러싸고 전날 있었던 일들을 캐묻고 있더군요. 근데 너 거기서 뭐하다 온 거야? 뭐라긴 뭐래. 겁쟁이들 놀라서 뛰어가는 거 구경하고 있었지. 평소 같으면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을 순옥이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호기심이라는 게 원래 길지 않다 보니 동네 아이들은 금방 흥미를 잃고 다른 놀이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며칠간 저에겐 계속해서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밥 시간이 되면 순옥이는 자기 몫의 멀건죽을 반을 남겼다가 또 잠시 뒤엔 부엌에서 먹을 만한 걸 훔쳐 나오고 이러길 며칠을 이어갔거든요. 아무래도 삶에 숨어든 간첩과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에 순옥이의 뒤를 밟아보려 했지만 어찌나 재빠른지 번번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진 건 순옥이가 부엌에서 커다란 누룽지를 훔쳐 나오는 길에 할머니와 떡하니 마주치게 되면서입니다. 아이 망할 기집애가 어디서 못해 먹은 것만 배웠어? 할머니는 도둑을 키웠다며 순옥이에게 평소보다 곱절은 심하게 매질을 하셨어요. 특히나 누룽지를 훔쳐다 뭐에 쓰려 했냐고 추궁했지만 순옥이가 고집을 보이며 입을 다물고 있자 더욱 역정이 나셨습니다. 할머니의 매질은 종아리에서 그치지 않고 손이 닿는 곳곳이 온통 멍투성이가 되어서야 끝이 났어요. 그날의 매질은 보통으로는 병이 나는 법이 없던 순옥이가 며칠을 알아 누울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거지 꼬마 아이가 누구네 집 부엌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잡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로 그 여름 온 동네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간첩에 대한 소문과 병이 나도록 두들겨 맞은 순옥이의 누룽지 사건이 샅샅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거지 자매가 산자락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바람에 산에 간첩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결국 간첩 잡겠다고 올라간 동네 아이들은 꼬마 여자의 머리통에 겁을 집어먹고 달아난 꼴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순옥이는 어찌 알았는지 다급한 상황에서도 머리통이 어린 아이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그 후 며칠을 순옥이는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거지 자매에게 제 먹을 걸 남겨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순옥이가 할머니에게 두들겨 맞아 병이 난 동안 꼬마 아이는 배고픔을 못 견디고 마을로 내려와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 후 자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일로 할머니와 순옥이의 골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둘 사이가 멀어졌던 건 순전히 순옥이의 감정이고 오히려 할머니는 심적으로 순옥이를 더 가깝게 여기게 된 게 분명했어요. 단지 여태 살아온 시간 때문이었을까요? 순옥이를 대하는 모진 태도에 변함이 없었을 따름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날 거지 자매들로 한바탕 소문이 있고 난 후 할머니가 이웃에 사는 고모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이 순옥이 저게 사내로 태어났으면 무언이 없었을 텐데 아이 어린 게 대범하고 남 위할 줄도 알고 에휴 석하니 저거는 아이 간이 작아서 순옥이만큼 뭘 할 줄을 몰라.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 둘이 바꿔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말만 그러지 말고 순옥이 구박이나 좀 그만해요. 어린 게 뭘 그리 잘못했다고 허구한 날 혼만 내요. 그러다 엇나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마저 기집애를 오냐 오냐 했다가 이 석한이가 자라면서 어디 기라도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쉰소리 하지 말고 네 집에나 가거라. 아이 이러다 석한이 끄겠다. 뒤늦게 할머니는 혹여 제가 잠에서 깨 할머니의 속마음을 전부 들을까 걱정을 하며 고모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그 얘기를 전부 들어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순옥이에게 자격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둘이 잘 어울리다가도 순옥이가 동네 아이들 중 대장 짓을 하며 일을 꾸밀 때면 저는 어김없이 반대를 해 패를 갈라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순옥이 칭찬이라도 할라치면 귀를 막고 돌아서 버렸죠. 그것 말고도 못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중 가장 후회되고 부끄러운 짓은 할머니가 순옥이를 별 이유 없이 혼을 낼 때 더는 막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 때만 해도 제 행동의 이유가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나름으로는 그때마다 변명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와 하나씩 차분히 떠올리니 마음 가장 밑바닥에 순옥이의 강한 성품에 대한 질투가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제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우리 남매는 자라면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동이는 저뿐 아니라 가족들과도 조금씩 벽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할머니의 끊임없는 구박을 더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겠죠. 그러다 우리가 17살이 되던 해 결국 순옥이는 완전히 가족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해 저는 가족들의 헌신으로 멀지 않은 도시로 나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순옥이는 할머니의 반대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쌀집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순옥이가 공부를 참 잘했고 저는 그저 되는 대로 성적을 받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날 때부터 우리 남매의 운명이 정해진 상황이었기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느라 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옥이의 본디 성격이라면 학교 공부를 더 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남았을 법도 한데 이미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서인지 서운한 내색 한번 하지 않더군요. 저도 그쯤에는 순옥이와 떨어져 지내서인지 더는 순옥이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 그 해에 순옥이가 가족과 연을 끊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일의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로 도시로 나가게 되며 할머니께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저에게 옷가락지 한 쌍을 주시면서입니다. 나가 살면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법이니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팔아서 쓰도록 해라. 급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할머니 가지고 계세요. 귀한 반지인데 괜히 가지고 있다가 도둑이라도 맞을까봐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할머니가 시집 오며 가져온 귀한 반지라 오히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 먹은 일에 굽히는 법이 없던 할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자취방 한 구석 문갑 안에 보따리로 꽁꽁 싸매 넣어둘 수밖에 없었죠.